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제1장 인간 발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10페이지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10페이지에서는 여기서 어떤 문제들이 지난 7년간 출제되었는가 그래프로도 보여주고 흐름 읽기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세 가지 테마가 주로 출제가 돼요. 압도적으로 출제 비중이 많은 것은 인간 발달에 대한 문제예요. 인간 발달 자체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가 주로 나오는데 가끔은 인간의 성격 혹은 인간의 행동이라는 말이 10년에 한 번꼴로 등장을 합니다만 주로는 발달이라는 용어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로는요 12페이지 중간에서부터 14페이지 상단까지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7년 동안 8문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두 번째로는 왜 우리가 인간 발달 이론을 배우는가, 이게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데 어떤 점에서 유용한가, 이것을 사회복지 실천에 어떤 점에서 기여를 하는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이거는 2년에 한 번 정도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요. 7년 동안 4문제가 시험 문제에 나왔습니다. 자, 얘는 거의 대부분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요런 것을 이제 찾는 문제로 나오고요. 요거는 약간 감각적으로 이거는 틀린 말인 것 같아 라고 눈치를 가지고 그러니까 눈치가 있는 분들은 빨리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편으로 나왔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인간 발달과 유사한 용어들이에요. 자, 인간 발달이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 안에 어떤 측면은 성장을, 그 안에 어떤 측면은 성숙을, 그 안에 어떤 측면은 학습을 담당을 하거든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한 개념이 발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발달과 약간 혼용해서 사용이 되기도 하는 성장과 성숙과 학습은 서로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가, 요걸 다루는데요. 얘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지난 7년 동안 2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12페이지로 갑시다. 인간 발달의 특징에서는 인간 발달이 뭐고, 인간 발달의 기본 전제가 어떠하고, 인간 발달의 원리나 혹은 특징은 어떠한가를 다룹니다. 자, 앞서 얘기했듯이 인간 발달의 특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인간 발달의 개념입니다. 이거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출생부터 사망까지가 아니에요. 엄마 배에서 수정이 되는 그 순간에서 부터 사망까지입니다. 수정이 맞고요. 출생 아닙니다. 이거를 우리가 세 글자로 전생애 동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전생애에 걸쳐서 어떻게 연속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를 얘기해요. 이게 굉장히 체계적이기 때문에 예측, 어느 정도는 완벽히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한 변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간 발달의 전제 자체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보다는 주로 특징이나 원리를 물어보는데요. 전제는 가볍게 한번 읽어볼게요. 1번은 삶의 모든, 전생의 모든 단계에서 멈추지 않고 발달이 일어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 항상 이전 발달을 토대로 그 다음 발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얘는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얘에 의해서 조금씩 나아가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거를 변화의 안정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전 단계와 이후 단계가 동일하지는 않아요. 뭔가 달라지거든요. 자, 그래서 발달은 안정성의 측면과 변화의 측면을 둘 다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발달에는 신체 발달, 정서 발달, 인지 발달, 사회성 발달, 도덕성 발달, 성적 발달 등 굉장히 다양한 발달들이 있는데요. 얘네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발달의 특정 측면 한 부분만 파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관점에서 인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전인적인 관점,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것. 자, 그 다음에 인간은 언제나 자신을 둘러싼 환경 속에 살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이해할 때는 환경이라는 맥락 속에서 이해하자. 자, 그 다음에 5번째는 인간은 자신의 변화에, 발달에 능동적으로 관여한다. 이런 전제를 뉴만이라는 학자가 91년도에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가장 중요한 발달의 특징들을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발달은요, 상승하는 변화뿐만 아니라 하강하는 변화를
다 포괄합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주로는 성장이라고 부르고 얘를 노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노화도 발달의 일부분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발달은 양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질적인 변화를 포괄합니다. 양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은 키나 몸무게처럼 수치가 증가하는 거죠. 120, 130, 140, 20kg, 30kg, 40kg 이런 것들은 양적인 변화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13페이지 맨 위쪽에 관련 기출 22회, 그러니까 2024년 기출을 보시면 인간 발달은 키, 몸무게 등의 이렇게 되어 있으면 키, 몸무게 등의 발달은 질적인 변화가 아니라 양적인 변화에 해당하는데 그걸 질적이라고 써놓은 거 보이시죠? 그러면 얘는 틀린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질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유치가 자라고 영구치가 자라고 그 다음에 사춘기가 오고 변성기가 오고 그 다음에 2차 성징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폐경, 완경이 오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람의 구조, 사람의 기능,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정서적인 변화 이런 것들은 수치화해서 표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건 우리가 질적인 변화의 측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발달에는 양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질적인 변화도 모두 다 포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발달의 순서는요. 모든 사람이 동일해요. 일정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노년기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갈 테야 라고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태어나서 영아기를 거쳐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이런 순서대로 살아가거든요. 자, 그래서 순서는 일정하다. 이게 맞는 거고요. 발달이 진행되는 방향도 누구나 일정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상부에서 하부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중심에서 말초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전체 활동에서 그 다음에 부분 활동으로. 처음에는 아기들이 마치 무슨 땡땡마트 앞에 있는 공기 인형처럼 막 바둥바둥 전체적으로 움직이다가 그 다음엔 손가락을 하고 할 수도 있고 도리도리를 할 수 있고 부분을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전체적인 활동에서 부분 혹은 특수 혹은 개별적인 활동으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단순한 것부터 복잡한 것으로. 자, 다시 상부에서 하부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추에서 혹은 중심에서 말초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 활동에서 부분 혹은 특수 혹은 개별적인 활동으로 그 다음에 단순한 활동에서 복잡한 활동으로 발달이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발달의 방향이 일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아까 얘기했어요. 사회성 발달, 정서, 인지 발달, 도덕성 발달은 서로 긴밀하게 상호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 떼어놓지 말고 전인적으로 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 다음에 얘 오타가 났습니다. 얘는 분화예요. 자, 발달은 분화와 통합의 과정을 거친다예요.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요 얘기를 했었는데요. 전체에서 특수 요 얘기를 했었는데 처음에는 부분적인 기능들이 분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가들이 온몸을 버둥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다가 서서히 오른손, 그 다음에 왼손, 오른손, 왼손, 그 다음에 오른발, 왼발 뭐 이런 것들이 분화가 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이제 손 내에서도 손가락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접을 수 있는 식으로 분화가 됩니다. 그러다가 내가 어떤 물건을 짚거나 그럴 때 이거는 한 손만으로 되겠어. 그럼 오른손만으로 물건을 짚고 그 다음에 큰 물건을 짚을 때는 이건 두 손이 다 필요해. 그러면 분화된 두 손을 통합적으로 사용해서 그 기능을 수행하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세세하게 분화된 기능들이 또 다른 목적을 위해서 다시 조직화되고 통합이 됩니다. 자, 발달은 전생에 걸쳐서 연속적이에요. 이 말은 발달이 멈추는 순간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발달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정지되는 순간이 없이 물론 속도는 특정의 발달은 언어 발달이 매번 같은 속도로 발달이 쫙 진행되는 건 아니고 언어 발달의 속도가 특정 시기에는 엄청 빠르다가 어떤 시기부터는 오히려 느리다가 퇴화되는 이런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속도는 더뎌질지언정 발달이 살아있는 동안 멈추는 일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유전의 영향도 환경의 영향도 모두 받아요. 그러니까 시험에서는요. 뭐 유전이 더 주도한다 혹은 환경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 나오면 틀립니다. 그런 얘기 틀리고 둘 다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맞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유전의 영향을 시험에서는 생물학적인 요인, 학적 요인 요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전적 요인, 생물학적인 요인은 시험에서 같은 얘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발달의 속도가 매 순간 일정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이가 태어나서 사망하기까지 신체 발달의 속도는 이때 엄청 빠르죠. 이때가 바로 이제 영아기잖아요. 영아기 이제 생후 2세까지 요때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신체가 성장합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는 어디예요? 청소년기. 우리가 사춘기라고 얘기하는 이 시기 있잖아요. 이때도 성장 속도가 빨라요. 근데 이 두 시기를 뺀 나머지 시기는 성장의 속도가 여기는 좀 느리죠. 더 느리고 그 다음에 이쪽은 더 신체 성장 같은 경우는 하지 않고 감퇴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발달의 속도가 발달 단계에서 일정하다 이러면 안 돼요. 속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마다도 발달의 차이가 있는 건 여러분들이 산 증인이잖아요. 사람들의 발달이 똑같지 않다라는 건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 차이가 있다, 속도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발달은 점성 원리를 따르는데요. 이 얘기를 했던 인물은 에릭슨이에요. 에릭슨. 우리가 제3장에서 에릭슨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에릭슨은 인간 발달을 주도하는 원리는 점성 원리 혹은 점성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에릭슨은 인간의 발달을 8단계로 구분을 했고요. 이게 마치 계단처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우리가 점 자신의 삶을 완성해 나가는 거거든요. 자, 근데 2단계에서 삶은요. 1단계의 발달을 토대로 해서 진행이 됩니다. 3단계의 발달 역시도 내가 2단계까지를 어떻게 발달 단계의 위기들을 잘 극복하고 발달 과업을 완수했는가에 따라 그 다음 발달 단계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점성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인생은 뭔가 정해진 예정된 단계가 있고 우리는 그 예정된 단계를 한 단계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데 예정된 계획대로 발달이 진행되는데 그 시기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발달 과업들 혹은 이것을 그 시기의 심리사회적 위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시기에 우리가 달성해야 되는 예를 들자면 발달 과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가 딱 그 과업을 성취하기에 좋은 때이기 때문에 이때의 발달 과업이라고 얘기해요. 그거를 우리는 발달의 과업마다 최적의 시기가 있다. 이걸 다른 말로 결정적 시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시기를 놓치면 여기서 미흡했던 발달이 그 다음 삶에 영향을 주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점성 원리 혹은 점성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결정적 시기가 있다면 예를 들어 언어 발달의 결정적 시기는 유아기 만 4, 5, 6세 있잖아요. 요때를 놓치면 언어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 아니지만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신체 발달도 특히 영아기나 사춘기 이때가 신체 발달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는 결정적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때를 놓치면 나머지 시기에 성장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은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인간 발달의 특징입니다. 자, 14페이지에서는 발달의 단계와 발달 과업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아까 이제 에릭슨 같은 경우는 인간 발달의 단계를 8단계로 나누었고요. 각 단계별로 우리가 성취할 필요가 있는 발달 과업들을 각각 또 8개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발달 단계를 제시하고 그 발달 단계의 주요한 발달 과업을 제시하는 방식은 학자마다 다르고 이론마다 다르고 혹은 국가마다 다르고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자,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요, 인간 발달과 유사 용어들을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인간 발달이 가장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포괄적인 개념인데 이 안에 성장도 있고
이 안에 성숙도 있고 이 안에 학습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 우리가 발달이라고 하는 건 전인적인 신체 발달, 정서 발달, 인지 발달, 사회성 발달 이런 거를 다 아울러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성장은요. 그중에서도 주로는 신체 발달에 조금 더 초점을 둡니다. 자, 그 다음에 발달은요. 양적과 질적 변화 모두 포괄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얘는 주로 양적인 변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키가 자라고 몸무게가 자라고 근력이 증가하고 요런 거.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발달은 상승하는 변화뿐만 아니라 하강하는 변화를 다 아우른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얘는요. 상승하는 변화 정도에 초점을 두는 걸 성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을 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요 부분이 성장이잖아요. 자, 근데 인생이라는 것은 성장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노화도 있다라고 얘기했고 이 모든 걸 아우르는 게 발달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데 성장은 여기까지만 얘기해요. 그럼 한도 끝도 없이 우리 인생이 성장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성장은 뭐 한다? 멈추는 정지하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발달은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 정지하는 순간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성장의 특징이에요. 신체 발달의 양적인 상승을 주로 초점으로 하고 따라서 정지가 있다. 정지하는 순간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성숙과 학습은요. 우리가 아까 유전적인 발달이라고 하는 건 유전과 환경의 영향을 둘 다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 중에서 유전의 영향을 주로 받는 것. 이게 성숙이고요. 환경의 후천적인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 이게 학습입니다. 자, 그래서 유전인자가 지니고 있는 정보에 따라 신체의 다양한 부분의 기능이 보다 더 유능하게 체계적으로 규칙적으로 발달하는 것을 성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유전인자에 따른 변화이므로 후천적인 경험들, 뭐 학습이나 훈련이나 연습이나 이런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후천적인 환경, 경험, 연습, 훈련, 교육의 결과로 주로는 인간의 행동이 변화하는 것, 이것을 학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인간 발달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어떤 점에서 유용한가, 어떤 점에서 기여를 하는가예요. 15페이지 그 타이틀 바로 밑줄을 보시면 인간 발달 이론은 사회복지 실천의 원조 과정 전반에 걸쳐서 유용하죠. 근데 특히 더 밀접하게 관련이 되는 단계가 바로 자료를 수집하고 사정하는 단계. 여러분들 자료 수집과 사정 단계는 사회복지 실천론의 사회복지 실천 과정의 단계에서 접수 단계, 자료 수집 사정 단계, 그 다음에 계획 단계, 개입 단계, 평가와 종결 단계 요거 다루잖아요. 다룰 거거든요. 그때 이제 사정 단계 특히 이 이론이 유용하게 사용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형태로 시험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이 감으로 빨리 파악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문제 난도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뭐 쭉 여러분들이 거기 읽어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주로 기출에 나왔던 문장들을 쭉 서술을 해놓고 있는데요. 자, 앞서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아까 그 인간 발달의 전제에서 두 번째 안정성과 변화를 이야기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인간 발달의 안정성과 변화의 측면 혹은 발달상의 차이 이런 걸 이해를 할 수 있고 그것에 어떤 것들이 영향을 주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활 주기, 즉 인간 발달의 단계, 그리고 발달 단계별 발달 과업, 그리고 발달의 특징, 발달 요인, 그리고 그 시기의 특징적인 욕구나 문제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그 시기에 필요한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혹은 정책을 개발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체, 심리, 사회적인 요인들이 서로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달에 관여를 하거든요. 그런 관련성을 설명해 줄 수 있다라는 유사한 용어들의 텍스트들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적응과 부적응의 기준을 제공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문제의 원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연령층의 클라이언트와 일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을 해줌으로써 모든 연령층의 클라이언트와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것도 시험 문제에 13회, 14회, 17회, 21회 반복해서 나온 문장이에요. 자, 그리고 앞서 특히 사정 단계에서 유리하다. 자, 그 다음에 발달 단계별 욕구에 따른 제도 혹은 정책, 서비스 개발에 기반이 된다, 유용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주로 시험 문제에 나오는 내용인데, 한 20년에 한 번 내지는 2번 정도 성격 혹은 이상행동 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점을 목표로 한다면 이런 것까지 공부를 하시면 되겠지만 이건 굉장히 출제 비중이 희박하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패스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거 중심으로 성격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MBTI 이런 거 하잖아요. MBTI로 그 사람이 ENFP래, ISTJ래 이러면 그 사람의 어떤 독특한 일관된 어떤 성격 패턴, 나와는 다른 그 사람만의 반복적인 어떤 패턴들을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일관되고 안정적인 어떤 패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격에 기반해서 그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겠네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고,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를 그 사람의 성격에 기반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을 수정하려면 어떤 전략이 더 좋을까를 모색하기가 용이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상행동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앞서서 인간 발달의 유용성에서요, 적응과 부적응의 기준을 제시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혹은 우리가 정상과 비정상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는 이상행동이라는 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얘는 사회문화적인 규범에서 벗어난 행동, 사회 부적응적인 행동, 개인이나 타인에게 불편과 고통을 유발하는 행동을 의미를 하고요. 자, 이 이상행동을 분류하는 체계로 가장 대표적인 게 DSM도 있고요. ICD라는 게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17페이지 회색 박스에 이게 어떤 영어의 이니셜인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21회 시험에서는 마치 이상행동을 분류하는 체계가 DSM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오답 문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가 인간 발달에 대한 기본 내용을 마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단원마다 챕터의 끝에 OX 문제, 기출 문제로 에서 뽑은 OX 문제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1장의 OX 문제는 20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복습을 이렇게 OX 문제로 해보셔야 그래,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구나, 여기서 이 말이 맞고 틀리는지를 내가 알겠어, 이거는 좀 헷갈리네, 알고 모르는 지점들을 OX 문제로 체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단을 그러니까 각 단원을 정리를 하실 때는 꼭 OX를 풀어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 발달의 특징하고 관련된 기출문제를 볼게요. 자, 인간 발달은요, 자, 상부에서 하부로예요. 중심에서 말초로입니다.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예요. 그러니까 1번은 옳지 않습니다. 자, 2번, 발달은 연속적 과정이에요. 자, 발달의 순서와 방향은 일정하지만 속도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자, 2번은 옳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발달은요, 일생 혹은 전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체계적인 변화, 연속적인 변화예요. 체계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변화다라고 하셔야 합니다. 자, 3번은 옳지가 않습니다. 자, 4번처럼 유전과 환경, 뭐뭐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뭐뭐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우선된다, 좌우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 다 틀려요. 둘 다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긍정적인 상승적 변화는 발달이지만 부정적이거나 감퇴하는 변화는 발달로 보지 않는다? 아니에요. 발달은 상승하는 변화뿐만 아니라 하강하는 변화를 모두 아우르기 때문에 5번은 옳지가 않습니다. 자, 6번. 자, 키 몸무게의 변화는 질적인 변화가 아니라 양적 변화예요. 근데 인지나 정서의 변화는요, 질적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6번은 틀려요. 이 양과 질의 위치만 바꾸면 이 문장은 맞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차 존재해요. 자, 그 다음에 순서와 방향은 일정합니다.
근데 일정한 순서를 제시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했으므로 7번도 옳지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인간 발달 유사 용어입니다. 자, 성장, 그리고 학습, 성숙인데요. 성장은 아까 네 가지 기억하시나요? 신체, 그 다음에 양적인, 그 다음에 상승, 그리고 뭐가 있다? 정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유전인자 나오면 뭐예요? 유전인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따른 변화를 얘기하는 것은 성장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자, 그래서 8번은 옳지가 않습니다. 자, 후천적인 훈련이나 교육이나 연습이나 경험을 통해서 행동이 변화하는 것을 학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9번은 맞습니다. 자, 신체의 크기나 근육의 세기 등 양적인 증가를 얘기하는 것은 얘는 성장이었어요. 자, 그래서 10번은 성장이라고 바꾸어야 옳습니다. 자, 11번 성숙은요, 유전인자가 지니고 있는 정보에 따라 나타나는 변화를 얘기하고요. 얘는 경험이나 훈련과 관련 없이 체계적으로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11번은 옳은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성숙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게 아니에요. 자, 얘는 성숙이 아니라 학습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후천적인 환경과의 작용으로 행동이 변화하는 건 학습인 거고요. 성숙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 키가 커지는 것, 몸무게가 늘어나는 것, 양적인 변화, 신체의 양적 변화, 얘는 성장이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인간 발달 이론의 유용성입니다. 전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안정성, 변화, 과정을 이해할 수 있고 영향 요인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자, 2번 개인의 적응, 부적응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합니다. 맞고요. 자, 인간 발달을 이론을 통해서 이전 발달 단계가 그 다음 발달 단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가 앞서 에릭슨이 제시했던 인간 발달의 점성 원리를 통해서 자, 각 단계별 발달은 항상 이전 단계의 영향을 받는다는 원리 말씀을 드렸어요. 자, 16번 맞습니다. 자, 17번 인간 발달 이론을 통해서 다양한 연령층과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얻을 수 있는데요. 자, 비슷한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같은 특성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마다 성격 다르고 외모 다르고 그 다음에 정서, 인지 다 다르다는 거. 그거 우리가 매일 몸소 사람들을 만나면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17번을 맞다고 착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장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자, 이상으로 1장 마치는 걸로 하고요.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정리하고 있어도 일단 2문제는 맞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방식으로 남은 챕터들도 같이 열심히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는 2장 정신역동 이론의 프로이트, 아들러, 융, 에릭슨 이렇게 4명의 이론가들을 배울 텐데요. 내용이 많아서 2장에서는 그중에 대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